여기 한 영국인 여성이 한국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슨 소식을 보고 이렇게 사색이 돼 놀라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기후변화 전문 저널리스트를 하고 있는 앨리슨 스미스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저널리스트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를 보는 시선도 기후변화와 연관지어서 늘 보게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 자신의 위치와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저는 환경적인 면으로 다른 나라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근에 지구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수면 상승은 절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도시의 40%가 이미 해수면보다 낮아져 침수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은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방조제를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해수면 상승 대응책을 취재하던 중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도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송도 국제도시였어요. 처음 이 도시의 위성사진을 봤을 때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도시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이런 대규모 매립지가 무모해 보였죠.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시점에서 바다를 메워 도시를 만드는 것은 마치 재앙을 자초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다를 메워 만든 도시라고만 생각했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바다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 인천, 여수 한반도 지도를 펼쳐보니 주요 도시들이 모두 바다와 인접해 있더군요. 이런 지리적 특성을 가진 나라가 해수면 상승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한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매년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보면 한국은 환경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현지 뉴스를 찾아보니 새벽까지 불을 밝힌 학원들, 야근이 일상화된 회사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들까지 과연 이런 사회가 지구 환경과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안가 개발 계획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바다를 매립하고 초고층 건물을 짓는 모습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사치처럼 보였죠. 이런 의문을 안고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책을 조사하던 중 저는 우연히 지구온도 상승 시 살아남을 5개국이라는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국이 포함된 걸 보고 순간 의아함이 들었죠. 한국이? 정말? 하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지나친 개발과 산업 확장으로 온실가스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 나라에 가까웠으니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변화 속에서 네덜란드, 터키, 스위스, 한국, 그리고 몽골이 각자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 대응 방안 덕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급속 성장한 한국이 과연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을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더욱이 바다에 접한 주요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결국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죠. 런던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도 이미 제 노트북에는 비판적인 기사의 개요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안고 서울에 도착했던 그날 제 첫 인터뷰 대상은 서울대학교의 이준 교수였습니다. 사실 그의 연구 실적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기후변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라는 점도 그가 발표한 논문들이 가진 무게감도 익히 들어왔죠.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처음 마주한 이준 교수는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을 이어가는 그의 설명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제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댐 건설 기술에 대한 그의 설명은 흥미로웠죠.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성상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수자원 관리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죠. 그의 연구실 벽면에는 한국의 주요 해안 도시들의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방파제 시스템, 인천의 수중 방벽 설계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도면들이 그의 설명과 함께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제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았던 송도 국제도시는 제 시선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바다를 메워 도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죠.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이런 대규모 매립 사업이 과연 환경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준 교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곳은 미래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실험실이자 우리가 축적해온 기술력의 집약체예요. 세계 5대 건설 강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송도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요소들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로 설계됐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송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좇은 개발이 아닌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준 교수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한국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설명은 마치 잘 짜인 다큐멘터리처럼 체계적이었어요. 연구실 벽면의 도표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한국이 어떻게 급속 성장 과정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왔는지 보여줬죠.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댐 건설 기술이 지금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했고 80년대의 항만 건설 경험이 지금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기술이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책상 위에 놓인 도면들을 펼치며 한국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을 과시용 개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발견하고 있었죠. 무심코 시계를 보니 예정된 인터뷰 시간을 한참 넘겼더군요. 마지막 질문을 정리하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태껏 수많은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취재해왔지만 한국의 이런 면모는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기후변화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교수님, 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수의 연구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부정론자 크리스 도슨이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구실 전화가 울린 순간 이준 교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차분하게 설명하던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통화 내내 연구실을 천천히 오가며 간간히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전화를 끄는 교수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더니 자신의 컴퓨터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가 보여준 기사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후변화 부정론자 크리스 도슨이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교수의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기사를 보니 도슨은 한국의 정책을 허울뿐인 그린워싱이라고 혹평했더군요.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기관이 실제로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기만적인 마케팅 수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세제 회사가 제품 겉면만 초록색으로 바꾸고 에코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내용물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죠. 도슨은 이 용어를 한국의 기후 정책 전반에 적용하며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기사에 실린 그의 사진을 보니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공격적이었죠.
특히 그는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후 위기를 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수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도슨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근무할 때도 그의 기사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여러 나라의 환경 정책을 비판해왔죠. 하지만 이번처럼 한국가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그의 평소 논조와는 다른 격한 감정이 묻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준 교수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슨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와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연구실의 정막이 깊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살아난 거죠. 이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슨과의 인터뷰를 신청하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후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도슨을 만났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을 피해 들어선 실내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흰 셔츠에 감색 재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TV에서 보던 것과 다르지 않았죠.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그의 첫 마디는 의외로 직설적이었어요. 앨리슨, 당신도 이 쇼에 속아 넘어간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료를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조롱하는 듯한 톤도 감지됐습니다. 도슨은 자신의 가죽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정성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새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자동차 산업의 성장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 모든 자료가 사실이었고 출처도 명확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따라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환경을 해치면서 성장한 나라가 갑자기 기후위기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기술력은 순전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에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논리도 명확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며 도슨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심과 비슷한 논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보고 들은 것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북을 펼쳐 한국의 해안 도시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했습니다. 여러 도시들 중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곳은 부산이었어요. 한국 제2의 도시이자 해수면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구 도시.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준 교수와 도슨의 상반된 주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을 설쳤죠. 민주는 한국기후변화 AI 연구소의 기후 데이터 분석가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준 교수의 제자라는 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독특한 인상을 주었어요.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시범 착용 중이라는 스마트 글래스를 쓴 모습이 어딘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었죠.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시선과 부드러운 미소가 공존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자주 갔습니다. 데이터 분석실은 마치 나사 관제센터를 연상케 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해수면 데이터와 기상 정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민준이 화면을 설명할 때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 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향후 50년간의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때는 그의 눈빛에서 이 연구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곳의 AI 시스템은 단순 예측을 넘어 실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어요. 방파제의 최적 높이와 위치부터 도시 설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들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화면이 바뀌었는데 그의 능숙한 모습에 전문가로서의 매력이 더해져 보였죠. 연구소 벽면에 걸린 부산의 미래 도시 설계도 앞에서 민준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투명한 디스플레이에는 3D로 구현된 미래 도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수직 농장들, 바닷속 깊이 들어간 지하 터널망, 도시 곳곳에 설치된 해수면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그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할 때마다 미래 도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설명 방식이었어요.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내면서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위트 있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매력이 느껴졌죠. 그가 말하는 생존을 위한 기술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민주는 한반도의 지형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동해의 높은 파도, 서해의 복잡한 조류, 남해의 태풍 경로까지 한국이 왜 이토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지 이해가 됐습니다. AI 기술은 이런 복잡한 자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던 거죠. 그의 설명에는 자부심과 함께 절박함도 묻어났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제 시선을 눈치챈 듯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도슨의 비판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아닌 미래의 생존을 위해 이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일깨워준 민준이라는 사람이 왠지 모르게 계속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광주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부산 연구소를 나서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해안 도시인 부산의 시설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보여준 자료는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해안 도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히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는 흥미로웠습니다. 민주는 이곳에서 의료,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이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되는지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의료 AI는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패턴을 분석하고 에너지 AI는 새로운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한다고 했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내륙의 기술 혁신 현장도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라 민준의 일정도 비교적 자유로웠고 저 역시 이 취재에 더 깊이 몰입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혼자 출장을 다니다가 그와 함께 기차를 타게 되니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평소라면 차가운 호텔방을 예약하고 혼자만의 일정을 꼼꼼히 체크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기차표를 예매하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나란히 앉게 될 좌석을 고르면서 문득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었죠. 취재를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아마도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따뜻한 미소 때문이었을까요? 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주는 광주 AI 센터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솔직히 절반 정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목소리 톤이나 이야기할 때의 표정에 자꾸 시선이 갔어요. 분명 중요한 취재인데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는 게 전문가로서 옳은 걸까 고민도 됐습니다. KTX를 타고 광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도슨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쇼라고 했던 그의 단어가 이제는 오히려 그의 피상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그가 보여줬던 화려한 그래프들과 통계 수치들. 그것들은 분명 사실이었지만 실제 현장의 이야기는 담지 못했던 거죠.
도스는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연구소에서 본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불빛들,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검토하는 연구원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과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라는 걸 그는 보지 못했어요. 특히 민중과 같은 젊은 세대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들에게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닌 당장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도슨이 보여준 차가운 수치들 속에는 이런 절박한 현실감이 빠져 있었죠. 문득 제 자신도 처음에는 도슨과 비슷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직접 현장을 보지 않았다면 저도 여전히 그런 편견 속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기후변화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의료,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단지였어요. 건물 입구에서 만난 연구원은 기후변화 예측 모델이 이곳의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각의 분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의료 AI가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패턴을 분석하고 에너지 AI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었죠. 민주는 이곳에서 개발된 AI 기술이 광주 기상지청의 데이터와 결합되어 더 정교한 기후 예측이 가능해질 거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기상지청에서 수집한 방대한 기후 데이터가 AI 기술과 만나면서 예측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동을 둘러보며 느낀 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하나의 시설이나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서로 융합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광주로 향하는 길에서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슨이 또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더군요. 이번에는 광주의 AI 산업단지를 겨냥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산업 발전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던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하던 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슨이 한국을 이토록 비판하는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였어요. 5년 전 도슨이 운영하던 기후변화 연구소는 한국의 대형 건설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안도시 보호를 위한 방파제 설계 프로젝트였죠. 도슨 연구소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했고 한국 기업은 실제 건설을 맡기로 했어요. 계약금만 해도 500만 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틀어졌다고 해요. 도슨이 제안한 방파제 설계는 한국의 지형과 해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죠. 태풍이 잦은 한국의 특성상 그의 설계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한국 측 엔지니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슨의 태도였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국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죠. 결국 한국 기업은 계약을 파기했고 이미 진행된 연구에 대한 비용만 지급한 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답니다. 이 사건으로 도슨의 연구소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진행하려던 프로젝트들도 줄줄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도슨은 이 모든 것이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도슨이 한국의 모든 환경 정책을 불신하기 시작한 건 민준의 말에서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슨은 그 후로 한국에 관련된 모든 뉴스와 정책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친환경 정책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을 때도 그는 동양의 기만적인 마케팅이라며 비난했다고 해요.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큰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에 실패한 프로젝트가 그의 렌즈를 완전히 흐리게 만든 거예요. 더구나 그는 영향력 있는 기후변화 전문가였기에 그의 편향된 시각은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까지 왜곡시키고 있었죠. 문득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저에게는 민준이라는 안내자가 있어 그 편견을 깰 수 있었지만 도순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둘러본 후 우리의 취재는 전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있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전주의 스마트팜은 마치 미래의 농장 같았어요. AI가 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는 이곳에서 개발된 기술이 곧 전국의 농가에 보급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취재를 위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그는 연구원들과 대화할 때면 항상 메모를 하며 경청했고 농부들의 의견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의 노트에는 현장에서 들은 작은 의견들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날 늦은 시간까지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어깨에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 건강도 챙기면서 취재하세요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땐 처음으로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서울로, 민주는 부산으로 가야 했죠. 기차역에서 헤어지기 전 민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산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가 변하는 걸 보며 안타까워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꼭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휴대폰 화면에 민준의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주에서 헤어진 후로 업무 관련 메시지만 간간히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의 연락은 이상하게도 설렘으로 다가왔죠. 메시지를 열어보니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차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손가락이 자판을 머뭇거리다 답장을 보냈죠. 마치 고등학생처럼 어떤 말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런 감정을 오랜만에 느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면서 문득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상 만남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은근히 기대가 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서 멀리 민준의 모습이 보였을 때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빨라졌어요. 늘 보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더 빛이 나 보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자는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청계천 근처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어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캐주얼한 모습이었죠. 처음으로 본 그의 편안한 미소가 가슴 한켠을 간지럽혔습니다. 도심 속 실개천을 따라 걸으며 나눈 대화는 더 이상 취재원과 기자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린 시절로, 좋아하는 음악으로, 그리고 각자의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저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두 사람의 이야기였죠. 청계천 다리 위에 잠시 멈춰서서 야경을 바라보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민준이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앨리슨 씨가 곧 영국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어요. 기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도 제가 늘 추구해왔던 가치관과 너무 비슷해서 자꾸 신경이 쓰였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민준에 대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는데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야경에 반사된 우리의 모습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쁘고도 슬픈 감정을 동시에 느껴보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막 시작될 것 같은 감정은 자꾸 저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려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의 고백을 받아 고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민준과는 매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시차가 있어 서로 아침과 저녁이 달랐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제가 아침을 먹을 때 그는 퇴근하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제가 잠들 무렵 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제가 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준 교수님이 이끄는 국제기후변화 연구소에서 초빙 연구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도슨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은 균형 잡힌 시각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해요. 더구나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과 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길 원했어요. 1년 계약으로 시작하지만 양국 간 협력이 잘 진행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민준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그려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특히 기대되는 건 이준 교수님과 함께할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도슨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고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매일 아침 민준의 미소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립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 있는 부산으로 갈 예정이에요. 민준과의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어떤 곳이 좋을지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로 데이트 장소 추천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겪고 있는 피해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미국의 대학교 강연장에서 중국인 교수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학과에 다니고 있는 에밀리 존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다니는 학교 이름만 말해도 저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아서 저를 소개할 때는 꼭 앞에 학교 이름을 붙이며 말하게 돼요. 이건 저의 정말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거든요. 하버드대에 다닌다고 하면 보통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녀 돈이 많고 똑똑한 엘리트 집단의 집약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제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정서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요? 저는 엄마와 함께 사는데 완전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최소한의 식사는 할 수 있었고 메디케이드 덕분에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죠. 또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집세 보조도 받았어요. 이런 지원들이 있어 우리는 그나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애매하고 힘든 계층은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바로 저소득층의 기준을 애매하게 도달하지 못한 그 위의 소득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소득은 적은데 정부의 지원도 못 받아. 오히려 저소득층에 분류된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 제시카의 가족이 그랬어요. 그들의 소득은 저소득층 기준을 겨우 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해야 했죠. 의료보험료, 집세, 식비 모두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제시카는 종종 학교 급식이 유일한 한 끼였다고 말하곤 했죠. 이런 환경에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때문이에요. 제가 15살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교육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죠. 그 알고리즘이 저에게 추천해준 영상은 정말 제 운명을 바꿀 만큼 큰 전환점이 됐어요. 공부의 신이라는 프로였는데 가난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 얘기였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본 학생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출신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의 이야기는 제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 후로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학습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특히 고3 수험생 공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공부를 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를 했어요. 이런 노력으로 저는 점점 성적이 향상됐고 결국 하버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입학 에세이에서도 제가 한국의 교육 문화에서 받은 영감과 그로 인한 변화를 솔직히 썼죠. 하버드 입학사 정관들은 이런 저의 독특한 경험과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하버드에 입학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고,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고 싶었죠. 하버드대에 입학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는데, 제 생활은 예상과 다르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특히 동아시아 학수업에서 만난 마이클이라는 학생 때문에 자주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었죠. 마이클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가들이었죠. 마이클은 어릴 때부터 중국의 우수성과 위대함만을 주입받으며 자랐고, 그로 인해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열정적인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마이클의 행동은 점점 더 문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한국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는 그저 중국 문화의 열등한 모방일 뿐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등의 발언으로 자주 갈등을 빚었죠. 우리의 첫 충돌은 한국의 현대 문화에 대한 토론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그것이 가진 문화적 영향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갑자기 일어나 그게 뭐 대수냐, 중국의 5,000년 역사에 비하면 한국 문화는 그저 찰나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며 한글조차도 중국 문자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웠던 건 제가 나서기도 전에 우리 동아시아 학과 학생들이 먼저 마이클의 주장을 반박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보다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역사 전공인 제시카가 나서서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창적으로 만든 문자 체계로 중국 문자를 모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언어학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 현대 문화를 연구하는 브라이언은 K-팝의 독특한 트레이닝 시스템과 퍼포먼스 스타일은 세계 음악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 산업의 구조를 바꾼 혁신적인 현상이야라 덧붙였죠. 심지어 중국 역사를 전공하는 에밀리아조차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야. 한국 문화가 과거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대단한 거지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걸 보며 저는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어요. 제가 나서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동료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학문적 분석을 통해 그가 편견을 깨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내에 특별한 교수님의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특별 교수라고 하더니
중국 교수님이 온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저는 중국 교수님에 대해 신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클처럼 중국몽에 빠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강연할 때 그들의 편향된 사상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에밀리, 너 장웨이 교수님을 모르는 거야?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물었죠. 그들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장웨이 교수님은 베이징 대학 출신의 저명한 역사학자셨어요. 그분의 명성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예언 능력으로도 유명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려니 했는데 친구들은 그의 예언이 여러 차례 적중했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장웨이 교수님의 과거사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중국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고 해요. 그의 연구 결과가 종종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역사에 대한 그의 연구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 장웨이 교수님은 학문의 자유를 위해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셨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특별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강연 시리즈가 공지되자마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일었습니다. 수강 신청 경쟁률이 치열해서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받을 정도였어요. 저는 친구들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언 능력이라니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가 중국 정부와 맞서 학문의 진실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결국 저도 장웨이 교수님의 강연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운 좋게도 추첨에 당첨되어 수강 기회를 얻었죠. 첫 강연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의 예언은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무척 궁금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이 등장하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분께 집중되었죠. 그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장웨이 교수님은 놀랍게도 남북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30년 이전에 한반도는 통일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북한 내부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님은 통일 이후 한국이 간도 지역을 편입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간도는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통일 한국의 국력이 강해지면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재조명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극도로 경계할 테지만 국제법과 역사적 증거가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분석은 계속되었어요. 러시아의 극동지역 일부가 한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는 전망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흥분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이들은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장웨이 교수님의 분석이 계속되는 동안 강의실 뒤쪽에서 불편한 기색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자 마이클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완전히 편향된 시각이에요. 중국의 영토를 한국이 가져간다니 말도 안 됩니다. 교수님, 당신은 중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어요. 장웨이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군, 나는 단순히 현재의 추세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뿐이요. 이는 중국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이클은 계속해서 반발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중국인으로서 자국을 배신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변화하고 있어. 우리는 그저 그 흐름을 읽고 준비해야 할 뿐이요. 국가의 이익만을 고집하다 보면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오. 마이클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강의실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지만 곧 다시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게 되었죠. 장웨이 교수님의 두 번째 강의는 일본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태풍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일본의 지질학적 취약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실제로 제가 몇 달 전 예측했던 대로 최근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과 태풍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어요. 그는 이어서 경제적 측면을 언급했어요.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급격한 고령화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최근의 재해 대응을 보면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류큐와 북방 영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류큐, 즉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독립국이었습니다. 일본의 국력이 약해지면 이 지역의 독립 움직임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분쟁도 일본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예측이 현실화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예측했던 대로 일본은 지금 연이은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저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했어요. 교수님의 예측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현실화될 수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켄지가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켄지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교수님의 분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국민들의 단결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켄지가 말을 마치자 교수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켄지 군, 당신의 애국심과 자부심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회복력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추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속도와 경제 침체는 전례 없는 수준이며 이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켄지는 여전히 불만인 표정이었지만 교수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측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런 분석을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것을 바꾸기 위함이죠. 이 짧은 대화는 강의실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느껴졌기 때문이죠. 일본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강의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며 마이클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결심이 엿보였죠. 장웨이 교수님이 다시 강단에 섰을 때 강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제 우리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마이클을 포함한 모든 중국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교수님은 예상치 못한 비관적인 전망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의 부채,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터질 경우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정치적 불안정에 대해 언급했죠. 경제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티베트, 신장, 내몽골의 독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이들 지역의 독립 움직임이 강해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실제로 독립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마이클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완전한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중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강대국이에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중국을 모욕하고 있어요. 장웨이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나는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반박했지만 교수님의 논리적인 설명에 점점 밀리는 모습이었죠. 결국 그는 좌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중국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것은 진정 강대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장웨이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는 그동안의 내용을 종합하는 동시에 더 충격적인 예측을 담고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 일본의 쇠퇴, 중국의 위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어낼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강력한 경제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러시아의 경제난이 심화되면 극동지역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이 가장 유력한 매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이 지역은 독립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보호국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역사적, 문화적 근거를 들어 한국의 부상을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과거 동아시아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죠. 일부는 흥분된 표정으로 질문을 쏟아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의 강의 시리즈가 끝난 후 하버드 캠퍼스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은 곳곳에서 모여 교수님의 예측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죠. 도서관에서는 동아시아 관련 서적들이 모두 대출되어 품절 상태였고 국제정치학과와 경제학과에서는 세미나를 개최해 장웨이 교수님의 예측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학습 그룹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언어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죠.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흥분과 불안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인 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에 대한 장웨이 교수님의 예측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건너가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거예요.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한국에서 직접 변화를 체험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제 결정을 들은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대부분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조차 내가 옳았을지도 모르겠어. 나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어라고 말하더군요. 한국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언어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한국의 현대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죠. 장웨이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보내온 엄청난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중국 교수의 예언대로 된다면 미래 한반도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